그냥 인터뷰하다 보면 여러 말이 막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 언론이 침소봉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권 원내대표가 뭔가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좀 실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행보를 보고 아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이제 계산된 발언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이제 권성동 대표가 이 발언이 나온 다음에 이제 언론 노조라든지 이제 관련 단체에서 비판적인 성명이 마구 쏟아졌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나는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밝히면서 나는 언론 노조 위원장과 1대1로 토론할 용의도 있다까지 밝힌 거거든요. 요거는 누가 많이 쓰던 카드인데 1대1 토론을 네, 바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떠오르는 대목인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잘하는 그런 정치 스타일이 이제 뭐 젠더 이슈라든지 이제 뭐 전장현 지하철 시위 같은 이런 이제 찬반이 좀 확실한 이슈를 가져와서 이제 그거를 쟁점화를 하고 그리고 한쪽을 확실히 이제 내 편으로 만드는 이런 식의 이제 갈라치기 정치를 잘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상대편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항상 토론을 제안하죠. 네, 그래서 더 이제 이슈를 키우고 이런 걸 굉장히 잘했는데 우리 권성동 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이런 스타일을 좀 비슷하게 해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당 지지율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김치는 정치쇼 금요일 4부 여의도 정치인의 말을 해석하는 여의도 정말이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 왼쪽에는 항상 여기 계시는 분 정치 거기서 안윤상 거기서 김수민 시사평론가 피처링 잠깐만 권성동 가능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장제원 예, 안 되죠. 예, 제가 새로운 트렌드는 안 되지만 지나간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몇 분 그냥 오늘도 출연시키겠습니다. 피처링 그냥 뭐 윤석열 한동훈 네. 이재명 뭐 우리 그냥 갑시다. 안철수 그냥 막 넣어요 그냥 중간에 네.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김태현이 뽑은 올해의 눈여겨볼 기자 경향신문의 유설이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떨리십니까? 너무 떨려서 잠을 못 잤습니다. 오늘 첫 방이시라면서요. 방송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안 떨리셔도 됩니다. 저희 저 밖에 저기 하얀 옷 입은 SM. 예. SM의 눈은 항상 정확합니다. SM이요? 제가 SM인데. 그쪽도 SM이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기 SM이라고 SM의 픽을 받은 그 네. 수많은 기자분들이 지금 방송계를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SM 엔터테인먼트의 눈은 정확합니다. SM 픽 훌륭해. 그 저 경향신문의 박 SB 기자 있잖아요. 네. SM 장학생. 그런 거죠. 물어보세요 가셔가지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SM. 저기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요거 타이브 어밍 북송.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서해 저 그 공무원 피살 사건은 처음에 딱 나와서 야 이거 커지겠구나 했는데 저는 탈북어민 사건은 그렇게 커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어마어마한 핫 이슈가 됐어요. 그거 좀 준비된 것부터 좀 듣고 이 얘기 나눠보죠. 인권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입니까? 힘들어도 쓸 카드가 있고 안 쓸 카드가 있지 이렇게 한다고 지지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일단 이 탈북 어민 북송 요 사건에 대해서 당시 2019년 8월 그때 있었던 얘기거든요. 네. 여당이 국민의힘이 당시에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 민주당이 저 잘못 처리했다. 정부가 문정부가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국힘. 네. 일단은 쟁점을 크게 네 가지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지나 있어요. 네. 이런 흉악범도 기순을 받아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살인자를 국민 세금으로 보호하고 거리를 활보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이런 입장이라면 이거거든. 네, 국민의힘의 입장은 북송되면은 그 고문 당하고 총살 당하는데 보내면 안 됩니다. 이 입장이죠. 이 심각한 주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김수민밖에 없다 진짜.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근데 그들이 흉악범은 맞는가? 이 쟁점인데 근본적인 문제네. 국민의힘 입장은 그건 북한 주장입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민주당의 주장은 진술과 첩보 등을 다 살펴보고 검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그 증거인멸 그런 우려가 있고 추가 증거도 없기 때문에 우리 법정에서 이거 어떻게 가립니까? 이런 입장이라면 국민의힘 입장은 헌법상의 국민입니다. 북한 영토도 한국 영토이기 때문에 뭐 이런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북송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정부 입장이었죠. 얼마 전에 저 SBS 단독 보도 있었던 그거죠. 기순 자필 귀순 의사 썼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는 의사도 밝혔고 서류에 사인도 했습니다. 이 입장이고 이제 민주당 입장은
동료를 살해한으로 도주하다가 체포됐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응. 예, 이 입장입니다. 야, 네. 기자님 당황하지 마십시오. 유서희 기자님은 누가 누구 목소리지라는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5267님 갈수록 둘 다 섞이는데요. 맞습니다. 하다 보면 섞이게 됩니다. 저희 문재인 현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 매일 거의 출연하시는 걸로 금요일날. 저기 네 가지 쟁점 정리했어요 지금 김수현 평론가가.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보니까 그냥 제 생각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16명을 죽였다고 알려진 흉악범이 아니라 그냥 탈북자였으면 이건 논쟁의 거리도 안 돼. 그냥 민주당하고 문정부가 무조건 밀리는 아이템인데 이게 지금 이 흉악범이다. 요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 감정도 그렇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당연히 흉악범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태경 의원이 했다는 건가요? 국힘에서? 네. 예. 지금 하태경 의원은 네.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배를 포렌식을 해서라도 네. 이 살인죄에 대한 증거를 더 찾아서 이제 북한의 이제 주장을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 이런 입장인데, 근데 이런 입장이 좀 사실 좀 바뀐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2019년에는 그때 이제 뭐 당시 발언을 찾아보면은 이해운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 뭐 이제 영화 황해가 생각난다. 이런 사람이 기순해서 우리 국민들 속에 섞이면 너무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또 김무성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도 이런 흉측한 놈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야 되겠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좀 입장이 좀 180도 바뀐 측면이 좀 있죠. 민주당 공격하는 포인트가 저거예요. 그 당시에 김무성 의원하고 이해원 위원장은 왜 이거를 또 당연히 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비슷한 게 그 피격 공무원 사건에서도 왜 한기호 의원이 뭐 정보위 보고나 이런 거 듣고 이 월북이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또 거꾸로 좀 민주당에서 인용이라든지 근거로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이들 의원들 또 이거를 접하고 나서 뭐 어떻게 김무성 의원은 이런 흉측한 놈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저쪽에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근거가 된다.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역사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뭐 현 정부 들어와서 있는 수사들에 대해서는 항상 민주당이 이렇게 보겠지만 이것도 야 이거 정치 보복 아니야? 이걸 다 정리된 거를 왜 지금 꺼내? 뭐 이런 민주당 입장인 거고 뭐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야 비정상의 정상화야. 국정원에서 한 일 조사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어쩌라고 이거잖아요 지금.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 뭐 정치 보복이에요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 저는 이게 정치 보복이다 아니다 이거를 사전에 논란이 터지면서 바로 가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보복이라는 건 사실은 의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의도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속내에 가깝기 때문에 알 수가 없구나. 결국에는 나타나는 것을 두고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좀 선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적폐청산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들은 사실 이제 좀 추상적인 프레임들인 거죠. 예, 그러면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믿고 싶은 사람은 믿어라. 가까운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이 더 맞느냐 이쪽으로 이제 그 사실관계라든지 뭐 판단, 가치 판단에 이르기까지 그런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 것이 결국엔 정답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 기자 이거 좀 이 이슈를 좀 키워서 좀 크게 끌고 나가겠다는 거죠 지금. 네,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네네네. 이거를 아무래도 지금 당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이제 쟁점화해서 좀 지지율을 하락을 만회하는 카드로 좀 쓰려는 그런 의도로 좀 읽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해요. 네. 그냥 제 개인 생각인데 이제 흉악범이 어쨌든 흉악범은 알려져 있으니까 그 우리나라 해수부 공무원인 이대준 씨 피살 사건은 좀 다르게 국민 여론 요거 어떨까? 근데 아직 이거 조사한 여론조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양쪽에 정보 다 내놓고 여론조사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건이 터졌을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피격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는 유가족들이 남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북한 그렇구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사건이 되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뭐 국민들 의견 한간에서는 이제 흉악범인데 어떻게 뭐 계속 데리고 있느냐 이
생각도 그 당시에는 좀 강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 지금은 이제 이번 사건이 커지게 된 게 사실 시각적 충격 효과거든요. 사진 공개되고. 예, 사진. 예, 그것 때문에 또 알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래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진도 공개되고 이랬기 때문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정치권을 또 돌려봤을 거예요. 자, 다음 소식 좀 넘어갈게요. 요거 국회 원구성협상 17일이 재연절인데 오늘 영업일 기준에 하루 남았습니다. 토요일까지 일하시면 이틀 남았고 준비된 거부터 좀 듣고 와볼게요. 더구나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단 2개, 즉 행안위와 과방위만 맡게 되면 법사위는 양보하고 나아가 운영위를 포함하여 나머지 상임위원장 중에서 여당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우선 선택하라고까지 했는데도 여당은 억지 과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것입니다.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어요. KBS를 비롯해서 MBC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에 의해서 언론 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닙니까? 저는 살다 과방위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 이번에 봤습니다. 대부분 이제 싸우는 게 법사위, 그 다음에 꿀 상임위로 알려진 국토위, 또 교부금 많은 문체위, 뭐 이런 데가 인기가 많잖아요. 뭐 기재위. 네. 네. 뭐 정무위원회 이런 데인데 과방위원회는 별로 원래 인기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왜 지금 과방위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긴 한데 결국 여야 모두 이제 자신에게 유리한 방송 지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과방위 같은 경우는 KBS나 EBS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제 피감 이제 기관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관련해서 이제 여야별 입장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이제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과방위를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를 보면은 이제 KBS는 여당 추천 이사가 한 7명 그리고 야당이 이제 4명인 구조인데 이제 민주당은 이런 구조의 이제 이사회를 없애고 이제 언론 관련 단체에서 이제 추천을 받은 이제 25명으로 구성된 이제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이제 당론으로 채택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이러한 이제 민주당의 이제 지배구조 개선이 민주당에게 이제 유리한 민주당의 방송 장악 구조 이제 장악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에 유리한 언론 단체가 훨씬 많지 않냐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는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우리가 가지겠다? 너희는 믿을 수 없어. 그렇지. 서로 너희는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자신들이 우리는 언론을 장악할 의지는 없어. 생각은 없어. 근데 너희는 언론을 장악할 것 같아. 나한테 보면 나는 그냥 부르는 대로 둘 텐데 니네가 가면 뭐 무리수를 쓰겠지 요구나. 네, 이게 좀 극단적으로 안 좋게 나타날 경우는 이제 내가 하면 언론 개혁, 네가 하면 언론 장악. 뭐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건데 그 점에서는 좀 양당이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저기 방금 전에 들으신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냐는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나왔던 얘기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고 두 번째 나왔던 얘기는 권성동 국민의 원내대표가 KBS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 이게 재밌네. 권성동 원내대표 요 얘기했잖아요. KBS 라디오 이제 전화 인터뷰입니다. 거기서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어요. KBS를 비롯해서 MBC 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 의해서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닙니까? 그랬거든요. KBS 라디오 인터뷰할 때 어이 지금 나를 인터뷰하고 있는 저 KBS 당신들 말이야 언론노조가 장악된 방송이잖아. 우리가 뭘 장악한다가 이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 왜 꺼냈을까요 갑자기?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혹시 과방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갈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그래요? 예, 행안위원장이 본래 목적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저 발언이나 이런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좀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국회 안팎의 경계심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언론 노조 입장에서 굉장히 화도 나고 억울할 수 있는 게 작년에 민주당 정부에서 밀어붙였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생각해 보면 그때 언론 노조가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론 노조도 노조라는 것이 원래 조합원들이 또 성향이 은근히 다양한 것도 있고 또 언론 노조도 민주당하고 꼭 이렇게 좀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 관계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지 않은 얘기가 아닌가. 예. 우리 저 유 기자는 어떻게 봐요? 요거 그냥 인터뷰하다 보면 여러 말이 막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 언론이 침소봉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권 원내대표가 뭔가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좀 실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네. 그 다음 행보를 보고 아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이제 계산된 발언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이제 권성동 대표가 이 발언이 나온 다음에 이제 언론 노조라든지 이제 관련 단체에서 비판적인 성명이 마구 쏟아졌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나는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밝히면서 나는 언론 노조 위원장과 1대1로 토론할 용의도 있다까지 밝힌 거거든요. 요거는 누가 많이 쓰던 카드인데 1대1 토론을 네, 하겠다. 바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떠오르는 대목인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잘하는 그런 정치 스타일이 이제 뭐 젠더 이슈라든지 이제 뭐 전장현 지하철 시위 같은 이런 이제 찬반이 좀 확실한 이슈를 가져와서 이제 그거를 쟁점화를 하고 그리고 한쪽을 확실히 이제 내 편으로 만드는 이런 식의 이제 갈라치기 정치를 잘했잖아요. 그리고 상대편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항상 토론을 제안하죠. 네, 그래서 더 이제 이슈를 키우고 이런 걸 굉장히 잘했는데 우리 권성동 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이런 스타일을 좀 비슷하게 해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당 지지율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결국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과방이? 지금 보니까 과방이하고 행안위가 뭐 쟁점이다 그러는데 결국 과방인 것 같은데 양쪽 다 원하는 게 행안위보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 기자는 과방이? 제가 이렇게 여러 좀 취재를 종합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좀 과방위가 좀 더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뭐 다루는 이제 이슈 같은 게 이제 행안위는 좀 뭔가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이렇게 좀 더 각자가 알아서 그렇죠. 위원장을 가져가지 않아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과방위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장을 가져가야지 이 언론 정책을 자기들에게 더 유리한 구조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과방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저 행안위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행안위는 사실 행안위보다 행안부가 더 요게 얘기가 되네. 이상민 장관이 저 경찰국 오늘 최종 발표하는 거죠? 설치하는 걸로. 네. 일단은 뭐 경찰국 세 개 과를 갖춰서 출범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인사, 총괄, 자치지원. 네, 이렇게 세 개 과로 15명 정도를 둔 그 부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치안감, 경찰 쪽의 치안감을 이제 받아서 이제 국장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비슷한 게 법무부의 검찰국장도 검찰 인사가 검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비슷한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상민 장관의 그 발언의 톤이 처음하고 좀 달라진 건 있어요. 이 정도면 그렇게 통제하는 건 아니다. 예, 그렇게 강한 조직은 아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원 자체가 적으니까 숫자도 적고 뭐 권한이 되게 큰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 이제 유 기자한테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갑자기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사실 뭐 본인들이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자타가 공연하는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고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이상민 이 장관은 잘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뭐 그냥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 뭐 고등학교 대학 후배 많을 수 있으니까. 근데 행안부 장관이 되고 인상 깊었던 건 이제 대통령 첫 나토 순방할 때 행안부 장관이 중무부 장관이니까 배우 나오잖아요. 차에서 내자면 어깨 툭 쳐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국무위원 어깨 툭 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신뢰하고 가깝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의 신임을 두둑히 받는다. 이렇게 봐도 돼요? 네, 제가 그 인수위 취재했을 때 이제 이 장관 인선 관련 좀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 좋아. 이런.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제 장관 인선을 짤 때 이제 아무래도 가장 최측근이 이제 장제원 이제 비서실장하고 인선을 가장 많이 논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로 이제 윤핵관도 끝까지 막판까지 몰랐던 인선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판을 까보니까 이제 가장 최측근을 이제 그 두 자리에 앉힌 거죠. 이제 그것만 봐도 이제 얼마나 이게 윤심과 가까운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 이제 인수위 시절에도 이 장제원 실장하고 같이 이제 윤석열 정부 인선을 짠 인물이 바로 이상민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인선을 하게 이제 앉힌 거니까 좀 윤심이라고 좀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윤핵관 권성동 장제원 의원보다는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이 더 윤심에 가깝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의 원투고 3로 밀린 윤핵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윤핵관들 중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제원 의원이 뭐 갈등이 있네 없네 그랬는데 어제 장제원 의원이 뭐 저 페이스북에서 뭐 썼잖아요, 글을. 뭐가 갈등이고 불안인지 모르겠다. 뭐 이 얘기하고 사심이 없다. 권력은 뿌리가 하나인데 투정할 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 앞서 저희 뉴스원 블락에서 소개해드렸고
권성동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 마치고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 두 사람 관계 실제로 어떻습니까? 나 막 이런 게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이 그 두 의원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중에 그룹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두 명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실제로 되게 오랫동안 이제 서로 이제 사석에서 재원아 뭐 성동이 형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굉장히 서로를 편하게 부르는 이제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고 네. 저희도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잘 지내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 불화설이 본격적으로 나온 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당이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이제 불일치를 가지고 이제 의견 충돌이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불화설이 불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뭐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새 당 대표를 빨리 뽑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장제원 의원의 입장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권 대표의 경우는 이제 당 대표 이제 징부대행을 하면서 좀 이렇게 일단은 좀 대표의 이제 복귀를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대로 정리가 된 거고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 만찬 안 가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건데 어제 페이스북 보니까 대통령과의 만찬 문제 비공개 만남 공개되어서 안 됩니다. 이거는 공개한 측에 대한 뭔가 불만인 건데 누가 공개인지 모르지만 왜 이런 얘기가 기사에 나오지 이거잖아요. 그리고 요거 사심이 없습니다는 뭐예요? 그러면 본인의 당권 도전 이런 생각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당 대표에 대한 사심이 없다라고 본다면은 그 말은 일단은 맞는 거는 같습니다. 이제 그래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이제 장제원 의원이 본인이 출마할 생각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럼 당권에 대한 이제 사심이 없냐라고 보면은 그렇진 않은 게 이제 다른 당 대표 체제에서 이제 본인이 사무총장을 좀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좀 많이 들려와서 그 다른 당 대표는 혹시 뭐 안철수 누굽니까? 그 당대표 누굽니까? 대부분 예상하실 안철수 당대표 권성동 사무총장 체제 요거를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네, 그게 아직까지는 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쇼윈도 브라더 물음표 이렇게 했는데 아니 뭐 사적으로는 친할 수 있는데 원래 권력 투쟁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정치권은 항상 있는 얘기니까요. 네. 김대중 정권 때 투갑스도 서로 멀어졌습니다. 투갑스라고 이제 그렇지. 권노갑 하나갑 이 동교동계 동지 아닙니까? 근데 정권을 잡고 권력이 커지다 보면 가까운 사이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재벌가의 그 형제들 간의 싸움 이런 것들 보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관계가 멀어지더라도 오히려 역할 분담이 돼가지고 소속 집단을 잘 되게 하느냐 아니면 진짜 제로섬 싸움이 되느냐 이거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